자, 이번에 이제 볼 곳은 이제 한대 문화 발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예, 한나 문화와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 아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그 근문학파와 관련된 내용이죠. 동중서의 근문학파. 예.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 한서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훈구학 관련된 내용이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좀 볼게요. 자, 한대 유교주의 문화의 성격과 동아시아 문화 이렇게 보면 그 한제국은 이제 전후해 가지고 400년에 거쳐서 통일제국을 이뤘죠. 그래서 2000년에 강 계속된 중국 문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그 역사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이 의미하는 명칭으로서 한자라든지 한민족, 한문화 이게 한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 명칭은 일반된 것은 사실상 한대에 들어와서 중국 문화의 터전을 마련했다는 걸 의미한다. 자, 춘추 전국시대에 제재백과로 일컬어지는 사상이 사상과 학문이 꽃이 진시황의 궁서경영에서 된수를 맞았으나 한대에 이르러 다시 부활되면서 유교적인 문화와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자, 한무제에 의해 이제 유학이 간악함으로써 유교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국가 통치 기본 이념이 되었다. 따라서 진해 법가주의의 한대 유가주의로 정치 사상이 바뀌면서 유교 국가의 성격이 확립되었다. 자, 유학은 국가의 통치 이념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남성 중심의 가정 생활을 확립시키면서 난중유비의 사회상을 만들어내고 이에 따라 동양 문화의 성격을 뜻이 부각시키고 있다. 자, 뿐만 아니라 무제 이후의 이제 시대 이후 서양의 활발한 교육의 결과 서방 문물이 전리되면서 문화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고 다양해졌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대 근문학과 고문학과 논쟁과 홍보학 발달 있죠. 요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거예요. 여기. 자, 일단 이제 근문학과하고 이제 고문학과 이제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이 근문이 뭐고 고문이 뭔지를 좀 봐야 돼요. 자, 이거는 전환시대 때 논쟁이기 때문에 전환시대 때 당시의 근무는 그때 사용했던 문자는 그 당시 애서체였어요. 애서체 전환시대 때. 지금 흔히 사용하고 있는 해서체는 후한 때 만들어진 문체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문체를 근문이라고 했고요. 이 고문은 그 당시 이제 예전의 문자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의 문자는 금속학이라든지 금속문이라든지 전서 이런 것들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때 이 훈구학이 이제 훈구학이 된다. 그 예전에 이제 풍속갱유가 있었잖아요. 진시황 때 예전에도 좀 얘기했지만 이 풍속갱유에 이제 많은 유교 경전이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살아남았던 유학자들이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정리해 가지고 그때 예서체로 해갖고 여러 유교 경전을 썼어요. 자, 이 기억에 의존해서 쓴 거죠. 그게 이제 근문경이에요. 예, 유교 경전 중에. 그러다가 이제 호대에 그 당시 이제 그 풍속행위 때 담벼락에 그 당시 흑벽이었죠. 흑벽하게 이제 책을 숨겨가지고 놔뒀는데 이게 나중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담벼락에 쓰여져 발견된 그 경전은 그때 당시의 문자들 아니면 그 예전의 문자로 쓰여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전의 문자로 쓰여졌다 해가지고 고문경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고문경이 발견이 됐죠. 근데 문제는 근문경하고 고문경이 내용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틀린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근문경, 고문경 간의 싸움이 일어나요. 얘네들이 치고받고. 그래서 이제 전환 시기 때는 그 후한 시기 때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주류는 근문경이었어요. 주류 근문경이었죠. 그래서 이 근문경을 중심한 이제 한데 얘네들 또 춘추 공양전을 강조하고 있죠. 얘네들은. 그래서 보통 이제 동중서에 간악화된 그 내용들은 근문경이었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동중서. 그래서 동중서가 이 춘추 공양전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갖고 그 천인상서 같은 걸 주장을 했죠. 자, 그래서 근문경이 주였고 간악화된 그 유교도 근문경이었는데 잠깐 이제 신라화 때 왕망이 주례를 내세웠잖아요. 이 주례는 근문경의 주요 그 뭐냐면 책이 아니라 그 근문경에 아예 주례가 없어요.
고문경이야, 고문경. 예. 그러니까 고문학파가 이 주대를 바탕으로 해서 잠깐 반짝했어. 그때 대표적인 학자 유흠이라는 사람이 있어. 유황의 아들이었던. 예. 그런데 이제 다시 왕망이 망하고 나서 다시 금문경이 주류가 돼요. 예. 그러다가 이제 후한 말기 때 들어가면 금문경과 고문경을 동시에 능통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문경과 고문경을 좀 플러스 시켜가지고, 왜냐면 무슨 학문을 만드냐면 홍구학이라는 학문을 만든 거야. 홍구학. 홍구학이라는 학문을 만드는데, 이 홍구학은 금문과 고문경을 플러스 시켰지만 고문경을 또 강조했어요. 고문경을 중심으로 해갖고 금문경을 약간 보조적으로 이렇게 했던 학문이죠. 예. 그리고 나중에 위진남북조 시대에 들어가면 이제 금문경은 사라지고 고문경이 주 경전이 돼요. 얘네들이. 이런 이제 그 과정을 겪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대 유학의 간학화에 따라 학자 관료가 일치하는 그 중국적 관료주의가 확립되었다. 한대 이후 유교적 교양을 갖춘 자만이 간이 될 수 있고 관료와 학자는 서로 뗄 수 없을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 학문을 관료가 되려면 꼭 유교적인 어떤 교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자와 관료가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이제 명나라 때까지 계속 가거든요. 네, 명나라 아니라 명나라 이전까지. 자, 학문과 정치가 일치되면서 학자가 정치가고 정치가가 학자라는 정치 교육 일치주의가 한대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한대에서는 유교 교육을 위한 경사에선 태학, 지방에선 국학이 설치됐고 오경 박사가 누워서 유학 교육을 전담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공자를 숭배하고 경전 있는 풍조가 유행했고 특히 호환 시대에 들어와서 유교 가운데 예교주의가 발달했다. 그래서 공경대부 가운데 문학에 뛰어나고 유교 경제에 정통한 인사들이 많이 나옴에 따라서 경수를 익히는 자만해도 자만이 그 관리가 되었다. 이걸 이해하고자 자만이. 자, 그 밑에는 쭉 볼게요. 다음 단락 보면 자, 한대의 경학은 두 가지로 나눴죠. 그 금문경과 고문시대 때 고문경으로 갈라지면서 학술 문제가 발전되는데 금문경은 한대에 사용했던 문자에 된 유교 경전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환시대 때 사용했던 문자들이에요. 주로 이걸 이제 해서체가 아니라 예서체죠. 예서체. 자, 이는 전국시대 때 이래 사제사에 구존되어 왔던 것을 한대 문자로 필사한 경전이다. 자, 이에 대해 고문경은 경제 때 공자의 옛집터에 발견된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춘추시대 때 고문체였던 쓰였던 고문 경전이다. 예. 그 예서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서는 요때 금문경을 예서라고 하고 이 고문체는 금문경, 금속학이나 전서체를 얘기해요. 예, 이건 좀 잘못됐어. 예,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문체는 예서가 아니라 금속학이나 전서체를 얘기하고요. 이 금문경은 예서체를 얘기해요. 그 앞에 있는 금문경 전화시대 때 그 글자이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환시대 때 금문경을 사용했고 그 무제 때 그 경학 박사나 무제 때 오경 박사가 모두 금문가로 임명했다. 그 금문학파가 주 대사였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동준서도 금문학파예요.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학파 이름 쓰라고 할 때 동준서는 이 금문경을 바탕으로 금문학파였죠. 자, 이로 인해 금문경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 널리 전파되었다. 그러나 고문경이 이제 출현되는 이후에 고문경학자들이 고문경 오래됨을 내세워 금문학자 학술상 정통성을 다투면서 쌍방의 논쟁이 일어났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고문경을 대표하는 학자는 전환 말기 때 경학의 대가이며 망왕정권의 적극 참여했던 어용학자 유흥과 그의 아들 유양이었다. 예. 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후한 때 들어와서 제가 유흥과 유황을 좀 착각한 건데 어영학자 유황이 그 아들이고 유흥이 아버지예요. 예, 제가 착각해 갖고 유황과 유흥을 착각한 건데 예, 두 명이 이제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후한 시대 때는 금문과 함께 고문의 장점도 인정되어 고문경의 비유 정부의 관할에서 채택되지 못했지만 민간에서 널리 유행됐어요. 그래서 고문경은 그 부분적으로 이를 숭상하는 학자들을 위해서 가필된 부분이 있어 이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고문경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고문경뿐만 아니라 이거 금문경도 마찬가지예요. 금문경도 그 당시 이제 그 원래 공전이 있으면 그 경전에다가 자기 의견을 갖다 적어놔요. 그래서 여기 고문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탁은 그 금문경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 금문경 자체는 그 당시 그 구전이라든지 기억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금문경이 훨씬 가탁이 많아. 고문경보다. 네. 근데 이거 거꾸로 써놨네. 좀. 자, 후한에 저명한 경학자로서 가교, 마용, 정형도 있는데 이들은 다 고문경과 금문경을 다 능통한 사람이야. 그래서 특히 정형은 그 여러 그 학자들 견해를 독파하고 변호서를 통합하여 한대의 훈구학을 완성함으로써 고문과 그 금문과 고문의 지지를 받았다. 이를 통해서 이를 전하게 한다. 예. 훈구학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자, 요거는 좀 이따 이제 한의종 관련돼서 한번 읽을 때 더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이러한 유교 경전에 대한 작구의 해석만을 주역한 한대 홍보학품은 유교의 철학적 해석에나 사상의 발달을 가져오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다만 유교의 이제 실제 정치에 이용하는 경사로서 육가의 신어, 가희의 신서, 동준서의 대책, 양홍의 뭐 법퍼, 한간의 염철론. 염철론은 이제 유명하죠. 염철론쟁하고 관련된 거죠. 자, 그다음 후한 시대에 들어와서 유학은 사상면에 큰 발전이 오는데 그 유학자 저술 활동은 왕청의 노명이 있고요. 왕부의 장부론, 음소의 그 풍속통이, 죽창통의 참원 등 사상적으로 후세에 많은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한의중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 한의중에서 120페이지 펴보세요. 현대 문학을 볼게요. 자, 전환중기 이후 유학이 독종적인 지위를 차지하면서 경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경학이라는 것은 유학의 경전과 정적에 대한 학문으로 주로 진시황의 이제 분석 경영 이후 경제 수집 과정에서 고문경과 고문학파 구별이 생기게 됐다. 고문학파는 한쪽까지 살아남은 일부 유생대 구술에 위거해 당시의 문자인 예서책을 정리한 경전이다. 이게 맞죠? 예서책.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신동기에서는 마치 꺾어 적어놨어요. 여기 좀 잘못된 건데 여기가 고문치가 예서라고 되어 있는데 공문 이게 아니에요. 근문이 예서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좀 잘못 적어놓은 거야. 자, 예서체로 정리한 그 경전을 기반으로 해석 및 연구를 하는 학파를 말한다. 그 고문학파는 경제 때 공제할 지타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춘추 전국시대의 문자로 쓰여진 책. 그러니까 이제 전서체라든지 그리고 뭐 그 금속학, 금속물 얘기하죠. 그건 이제 경제에 기반으로 하는 학파를 가리킨다. 동준서 재현된 간학하는 춘추 공양전을 근거한 국문학파. 이 동준서 쪽이 이 그 국문학파 쪽이죠. 주로 작고 해석이나 천인상관에서 위한 정치인으로서 군주권의 그 어떤 참의성을 봤던 신비주의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고문경은 있는 그대로를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미연제의를 강조해요. 고문경에다는. 그래서 제가 가탁이 고문경보다 금문경이 많았다는 게 요 때문에 그래요. 예. 금문경 같은 경우에는 고문경 있는 그대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금문경은 글자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공자의 숨은 뜻을 봐. 미연대가 그 밑에 있는 행간을 본다는 거죠. 보통. 그러면 행간을 본다고 하면 주관적 해석이 될 거냐. 그러다 보니까 그 당대에 어떤 사상들을 끌고 와서 경전을 해석해. 그래서 이제 전환시대 때 국문학파들은 되게 보면 참의설을 끌고 와갖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국문학파 이제 연결한 그 상주 공양학이 있어요. 이 공양학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뭘 끌고 와서냐 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사상들 끌고 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유교를 개화 사상으로
이제 이용을 했죠.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미연디를 내세워서 공자의 어떤 숨은 뜻은 자기가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참의선을 내세우는 신비주의성이 강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교 경전을 그 도참사상 이용해갖고 재해석돼갖고 이렇게 뭐냐면 익힌다든지 그런 이제 문제점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박래 춘추 자시전을 근거한 고문학파. 춘추 자시전 외에도 주대를 근거하죠.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공양하고 그 당시 고문학파 나올 때 고중학 나올 때 이제 내용이 나왔거든요. 자, 하여튼 그 근거로 고문학파는 전환까지 이제 그 의서다고 여겨지고 인정받지 못했다가 전환 유흥에 의해서 정리되어 다시 각광을 받겠다. 자, 유흥이 정리한 고문학파 이론은 왕망의 권위와 정당성 확립을 이용하여 신정권을 간악화시켰다. 그래서 이 왕망이라는 사람은 그 앞에 참의설 가지고 정권을 잡았지만 그 한편은 그 금문경 대신에 이 주례를 바탕으로 한 고문경을 내세웠어. 유흥이나 유황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이게 뭐냐면 자신의 정권을 장악했죠. 자, 후한 때 들어서 경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국문학파, 고문학파의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논쟁이 그 당시 후한 장제 때 백호간에서 경서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논쟁 과정을 정리한 것이 이 백호통이에요. 예, 백호통이. 이 백호통이는 그 알려진 방고가 이게 정리했다고 그래요. 그 책 이름이죠. 예.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한말 때 잠깐만 하여튼 있고 그 후한말 때 정형은 고문경과 금문경을 비교해서 통일적인 해석을 시도했다. 그는 경학의 정적 해석을 고문설 위주로 했고 집대성은 고문설 위주로 했다. 그래서 금문경과 고문설 바탕으로 했는데 아까 이제 고문설 바탕으로 한 거예요. 여기 좀 우위를 둔 거죠. 예. 학문적 방법으로 글자 은의 뜻을 연구했기 때문에 홍보하게 된다. 요거 외워두세요. 요거. 요게 예전에 홍보학의 의미 있어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의미 쓰는 거.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홍보학적 방법론은 그 한자 9천년자를 수록한 허신의 설문학 홍보학적 방법론에서 그 한자 9천 여자들 수록한 허신의 설문학회자를 출간하기도 했다. 허신의 설문회자를 출간하기도 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에서 이제 금문경이라는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금문경이 한나라시대, 전한이나 호한시대 때 전반적인 주요학품이었는데 문제는 신비주의적 성격이 있다겠죠. 그래서 이런 금문경에 나와 있는 이런 도참이, 참인이 이런 신비주의 어떤 것들이 원래 유교하고는 상관없잖아. 예. 비합리적이고 주술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뭐 왕춘의 농령이라든지 왕부의 장부론이라든지 뭐 등등 있는데 요거는 동계 읽으면서 좀 더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동계로 넘어갈게요. 동계로. 예. 이렇게 동계 있는데 자, 근데 이 동계 내용도 잠깐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 이게 보니까 왕망정권에 가담한 적군 가담한 자가 어용할 때 유흥과 그의 아들 유황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런가 해서 한번 잠깐 제가 이제 그 강의하면서 지금 글을 좀 찾아봤는데 그 내용 제 보충 자료들을 이게 좀 약간 좀 틀린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이 제가 처음 말했던 것이 맞아. 어떻게 좀 이상하다 했다. 이게 유황이 그 뭐냐면 아버지고 이 유흥이 아들이에요. 거꾸로 썼어. 예. 그래서 유흥이 아버지고 유흥이 아들이야. 그래서 유흥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왕망 정권에 가담을 했거든요. 유황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이제 전한 말기 때 사람인데 이걸 정리해 갖고 칠략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참의서를 정리한 거야. 아니 그 고문경과 고문경을 정리했던 내용인데 고문경을 주로 정리했던 거죠. 예. 그래서 고문경을 정리했던 책이 칠략인데 이게 왜 갑자기 이제 바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좀 이게 좀 잘못됐어. 이게 아들이 중요한 건 아닌데 저도 순간적으로 좀 착각했어요. 여기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예, 아들이 유흥이고 아버지가 유황이에요. 유황의 아버지가 아들이 유흥이야. 예, 유황의 아들이 유흥이라는 거 거꾸로 됐다는 거. 예, 그래서 요 기억을 해주시고 자 아까 이제 제가 심화규제 내용을 좀 볼게요. 사실관계가 좀 틀려가지고 가끔 동계 읽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좀 틀린 게 있어. 이거 그래갖고 이제 이게 몇 번에 있냐면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볼게요. 여기 있다. 500번 한번 읽어볼게요. 중국서 서설 있는 내용 볼게요. 예. 한대에는 각 가 또는 학파 출연이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경서에 대한 해석이 상충되어 다양했으며 상호 대입과 방목이 급신이었다. 자, 그러므로 선지시에는 육아의 고전을 교정 정리하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감로 3년에는 경서의 고정에 대한 토론이 석극각에도 행해졌다. 또한 전국의 사람을 보내 응립된 경서를 수입하여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응립된 경서들은 주로 고문경이야. 네, 금문경도 약간 있지만 그래서 경서의 정리는 당시 유명했던 대학자 유황이 담당했다. 예, 유황이 있고 그리고 유황의 사후 그걸 마무리했던 것이 그의 아들이었던 유흥이야. 이게 이제 신락으로 완성됐다. 신락은 일종의 독소 목록이고 신락의 완성은 유학의 경서가 일단 정리됨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전환 시기 때 그 당시 이제 고문경을 중심으로 해서 금문경 약간 플러스 시켜갖고 정리시킨 것이 신락이야. 신락.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황이나 유흥 같은 경우에는 이 고문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요 유황이 아버지고 유흥이 아들이에요. 예. 요거 그래서 여기 동계에 나와 있는 그 마치 유흥이 그 뭐냐면 아버지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얘가 아들이고 유황이 아버지다. 예. 그렇게 이제 해야 많이 맞아요. 예. 틀려요. 예. 이거 수정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교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넘어갈게요. 유교주의 비판. 자, 이 후한 시대 때 이제 이게 많이 났는데 되게 후한 시대 때 금문경을 대상으로 이 금문경이 주주니까 비판이 나왔죠. 그러니까 금문경이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 요소, 참이설 이런 것들 비판하기 시작해. 예. 그래서 이제 그 우주의 생성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토대로 사회 모순이나 정치 부패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유교의 어떤 신비주의를 비판을 하기 시작해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왕충, 왕부 뭐 이런 사람들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때에는 유학의 간악화로 유교는 국가 권력의 보호에 발전되었다. 그러나 학문에 대한 국가 권력의 비호는 학문의 어용화를 가져오게 됐다. 유학에 대한 비판은 용납되지 않았다. 자, 이리하여 학문의 왕자에 오르는 유학교육의 주류가 단지 유교 경쟁에 대한 작구의 오류를 고치거나 홍보를 집착하면서 경전의 고문과 근문 논쟁을 조했고 유학산의 근본적인 문제나 철학의 사고에 대해서 처음부터 파고들지 못했다. 되게 이제 글자 가지고 싸우는 거죠. 이런 것들 신비주의 문제들 자, 이런 등등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문제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전환시대 때 금문경학이 발달과 함께 동중서의 어떤 천인상서에 의한 미신적인 참인설이 크게 발달했다. 참은 일종의 종교 예언이고 위는 음양오행설 미신을 통해서 앞에 참이나 음양오행설을 통해서 경화를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러한 참인설은 그 왕망이 정한을 창탄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이용했다. 자, 후한 강무제 역시 참인설을 이용하여 그의 후한 창림을 청변에 부합된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 또 참의 사상을 전국에 포고하여 국가 권력의 미신적인 사상을 선조하게 이뤘다. 왜냐하면 참의 사상 자체가 황제의 어떤 정권의 어떤 정당성, 즉의 정당성이나 황제권 강화를 또 이용할 수 있어. 왜냐하면 고문경 가지고는 뭐 황제권 그 고문경 안에 뭐 황제권 강화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금문경 자체가 가탁을 통해서 미연대를 밝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 황제권 사상 강화도 해석할 수 있고 자기 직위도 뭐 해석할 수 있고 하늘의 명을 받아서 뭐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그 청인상서 같이 이렇게 통해서 황제권을 강화시킬 수 있고 자 그게 이제 그 장제 때
백호 간에서 경악이 틀린 부분을 토론하고 참의사상과 근본경을 결부시켜 백호 통일을 편찬하면서 유학의 더 신비주의 사상을 어떤 미신상에 빠지게 됐다. 그래서 앞에 이제 백호 통일은 그 당시 근문경과 고문경 간의 논쟁인데 그게 이제 그 백호 통일은 뭘로 이제 기결된 거야. 근문경으로 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용어를. 자, 그래서 이러한 후한 시대 때 유학 사상이 미신적 신비주의의 비판을 가고 거기 그 과학적 유학 사상을 제청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왕충이야. 왕충. 이 왕충은 지금 중국에서 되게 각광을 받는 인물이야. 이 사람이 이제 유물론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사회주의와 비슷한 그 말들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어. 그래서 왕충인데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농형이라는 책이 있어요. 농형. 이거 좀 외워두세요. 이 농형도 우리나라하고 좀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부여에 보면 건국선화가 있죠. 부여의 동명성화 신화. 그래서 고구려 고주몽선화의 그 원형이 되는 이 동명성화 신화가 그 부여 건국의 그 건국 신화가 어디에 적혀 있냐면 이 농형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후한서에서 이제 그걸 편찬할 때 이 농형의 내용을 다시 발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역사하고 좀 관련된 책이에요. 이 책은. 자, 하여튼 그 책에서 이제 뭐냐면 왕충은 동중세 청인상을 반대했다. 그는 자연만물은 모든 물질의 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늘은 단지 기를 지니고 있는 자연계의 하나일 뿐 하늘은 아무런 감각이나 의식이 없다고 존재했다. 그 왕충은 하늘과 사람이 서로 상응하지 않은 별개의 존재로 천이 결국 인간의 선악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자, 이거는 그 한권 천수설이나 천재 유독설, 그 참의사상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합리적인 사상이었다. 왕충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람은 죽어서 결국 귀신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인간 정신은 인체 내에 있는데 그 사람은 사망하면 인체가 썩어서 없어지고 정신이 사라진다고 했다. 아, 오늘날 봐도 딱 맞는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이 사람은 철저한 유물론자예요. 유물론자. 예, 관념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충은 또 공자 맹자 사상에 대해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즉 공문편에 문궁편에 그 인간 공자들 한데 소유들이 지나치게 석이나 신격화시켰다고 하여 선인화된 공자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인간에 회복시켜야 주장했다. 그래서 또 자맹평에서는 그 맹자의 사상을 분석 비판했다. 그래서 이러한 왕충의 이제 유학 사상은 공자 맹자에 대한 비판은 유학 사상과 공자에 대한 맹자에 대한 비판은 중국의 유학 사상 발전에 참신한 학문적 기풍을 불러일으켜 유학뿐만 아니라 학문 정권의 합리성을 더욱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 왕충의 주장은 간학을 받아들이지 않아 더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후한이 망하고 위진남북조 시대 유학 비판과 청당 사상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 그래서 여기 왕충을 중심으로 이제 좀 설명을 했는데 원래 그 구동계에서는 왕충 외에도 만부라든지 뭐 중창통인가 그 사람도 좀 집어넣던데 여기 좀 빠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좀 보냐면 여기가 이제 이것도 그 밑에 있네. 한의중에서 잠깐 볼게요. 한의중에 있는 내용도 좀 볼게요. 그 완부의 장부론이나 죽창통 얘기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국문학부에서 뚜렷이 드러나듯 이 시대의 경학에서는 도참이나 참의 같은 신비주의고 비합리적이고 주술적인 성격이 강했다. 자, 이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 실증주의고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도 나타나는데 후한의 왕충이 그날입니다. 그 다음은 농형에서 모든 존재의 기도 일어났으며 이 기는 물질적인 존재죠. 기의 전개에 따라 자연형상, 그 다음에 사회형상,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 주장에 인간과 자연이 고관된 천인강설을 부정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부하고 죽창통이 나오죠. 자, 왕부의 잠부론에서는 이단 합리적 입장을 계승하여 인간의 주체적 행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 입장에서 당시의 정치와 사회상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그다음 후한말에 죽창통에 이르면 인격신인 천혜의 관념을 부정하고요. 그 자연현상 이해하고 인사를 중심으로 관점의 정치사를 비판했다. 요게 이제 보면 이제 앞에서 은나라의 뭐 상제라든지 주나라의 천이라는 애들은 다 뭐예요? 얘네들은 인격신이야. 인격신이라는 거는 하나님 예수님처럼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만약에 우상 숭배하면 열받아갖고 이제 막 뭐냐면 그 처벌 내리고 징벌 내리고 막 이런 거 못된 일을 하면 막 처벌 내리고. 그런데 이런 인격신이 아니라 거야. 하늘은 하나 그 천이라는 거는 인격신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자연적 운행 형상에 불과하는 자연 형상에 불과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천의 개념이 뭐와 비슷하냐면 나중에 성리학의 천의 개념과 비슷해요. 성리학은 천은 일종의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이와 기 같은 어떤 원리나 이런 법칙이죠. 예. 그런 거와 좀 비슷해요. 예. 자, 이들은 후한의 예교사에서 하석하가는 경향의 풍조 속에서 그 우주의 어떤 생성에 대한 합리적 토대, 해석을 토대로 인간사의 사회적 모순의 정치적 부패를 통해 비판했다. 자,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송학에 들어와서 성리학에 송학과 연결돼 이학, 성리학 이런 풍조와 연결되죠. 자, 그래서 이 내용도 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유교주의적 학교와 선거제도 이렇게 있는데 예, 내용을 보면 구독자가 한 명 생긴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없애는 거야? 예. 잠깐만요. 다시 이렇게 구독자가 한 명 생긴 것 같아요. 예. 북소년 그 사이트 유튜버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무나 몰라라고 해서 그 유튜브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녹음 녹화본을 올려놓는데 그 예전에 이제 북소년이라고 해서 따로 만든 게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연결돼 있었고 이게 구독자 명 세울 때문에 그 이게 표시가 되네요. 예, 별로 거기는 요즘에 이제 거의 동영상 안 올리거든요. 예, 학교 애들이 찾아가고 보는 바람에 그냥 다른 데 옮겼어. 아무도 몰라도. 자, 하여튼 이렇게 좀 보고 한나라의 이제 학교 선거제도를 보죠. 선거제도는 이제 한걸 이선제하고 관련된 거예요. 예. 자, 한은 건국 초에 제자백과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태당시에서 교수를 두었다. 자, 무제 때 가히에 의해서 예학의 풍속을 교화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 그 유가 사상이 학문적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때 유교 중심적인 학교 교육은 무제 건원 때 오경 박사를 설치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오경 박사 관련된 내용은 뭐 각자 읽어보시고 요 관련된 내용은 예, 요 앞에서 이제 얘기했죠. 후한 때는 태학이 발달됐죠. 그래서 이제 후한 초 강무제 때 수도에 태학을 설치하여 박사 14명을 임명하였고 태학생도 이제 증가되었다. 이로 인해서 안제 때 태학생은 3만 명이 증가되어 유학 천국이라 불렸고요. 지방에서는 군고학이 발달됐죠. 예, 군국학이 발달됐고 그러니까 무제 때 이제 전국에 이를 설치하면서 보편화됐다. 후한시대 공부방은 보급되었으나 지방의 태양만큼 세력이 크지 못했고 사학도 규모 작았으나 지방의 자제교육을 담당했다. 자, 이러한 학교 교육과 함께 한대 인재 등용 방법이 다양했다. 한초의 중요 관리는 처음에는 개국 공신이 차지했지만 급밖에 관련 난간에서 선발했는데 난간의 입가는 우수한 인재 등용 방법은 아니었다. 자, 난간은 이제 뭐냐면 그 간이 되기 이전에 간이 후보생들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얘네들 이제 궁중 수의를 맡았는데 그 수의라는 건 뭐 궁중에 지켜가지고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왕 옆에서 자문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뭐 허드 일도 하고 그런 사람들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중에서도 이제 뛰어난 애를 뽑아내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체계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등장을 해갖고 뒤에 뭐 조고 뭐 혼란방정 등등 있는데 뒤에 나와서 이제 한국 이선제와 관련된 내용들만 좀 볼게요. 여기요. 자, 무죄가 즉위하자 또다시 조선을 내어 중앙과 고관의 지방과 하여금 현령반적 직원 급간의 인재를 청구하도록 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냐면 새로운 인재 방식인데 그중에 현령방적이 이 한국 이선제와 관련된 거야. 한국 이선제.
한거지선제 과목이 3개가 있죠. 수재, 환령 반정, 환란가라고 하죠. 우리는 그 조광조에 영향을 미쳤던 거. 그 다음에 혼염 이렇게 3가지 있는데 수재는 이제 유교 경쟁을 주로 보는 거예요. 요거는요. 그래서 요거는 초반에 이제 떨어져 나갔고 환령 반정과 이제 혼용가를 중심으로 운영이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러나 이상의 인재 등은 수시로 항제 특례에 따라 환령한 자를 임시로 추천하는 선발된 제도도 그 정규적인 제도가 아니었다. 한데 창걸 제도, 선거 제도가 정식으로 제도하고는 무제 원강 때다. 그래서 요때 이게 아마 그 앞에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문경제부터 해갖고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공식화 시켰다는 거예요. 앞에 이제 부정기죠 했던 것을. 그래서 보통 한걸 이선제, 선거제, 찰거제 이런 거는 이제 무제 때 실시된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그 중에 효론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여기 동중서는 건의하여 국공에는 효자 염리은 각각 한 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비롯된 한걸 이선제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 한걸 이선제 중에 이 효령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추천된 인물이 중앙에서 책문화 교육가 적인자가 아니면 추천자가 문책을 할 수 있으며 처음에 추천을 기피했으나 원석 원년에는 국곡에서 반드시 효와 염 각 한 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그래서 전환만은 호자와 염리가 통합됐으나 추천이 2명이었고 후한 때 가서는 이는 계속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호영가는 그 후한 때 가서 이제 널리 일반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후한 때 널리 일반화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언급한 유학의 예교주의 어떤 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있죠. 효와 염치, 부모에게 효도하고 염치 예의범죄를 알고 그게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천하는 단계에서 이미 주관적 판단이 딱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추천받는 사람들이 호적 자제들이에요. 예. 그래서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대 신선사상을 발달한 도가 이렇게 있는데 도가는 이제 그 한나라 때 들어와서는 여러 사상들이 또 플러스 돼 학로수를 바탕으로 해갖고 여기다 이제 신선사상 우리가 이제 앞에 진시황 때 방생도 있죠. 방생, 노생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불교 장생을 찾겠다고 해서 뭐 그 당시 이제 불교철 찾겠다고 진시황을 나한테 사기 쳐먹고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이 신선학파야. 이런 그 민간 신앙가 그 다음에 또 장생수의 결합된 불교 장생의 근단을 얻는다는 방술을 만들어내면서 이것이 이제 뭐냐면 우제 그 한나라 때 들어와서 태평도라든지 오두미도 결합이 돼요. 예,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하여튼 또 거기다 불교의 전례에 따라서 이제 또 뭐냐면 또 결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등등 해갖고 이제 장릉이 이끈 천사도 또 오두미도고 천사도는 다시 장가기 위해서 태평도 발전되어 하북 지역에 퍼쳐나가서 독의 기초가 되었다. 근데 원료는 여기 오두미도예요. 오두미도.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태평도를 주장한 주창을 한 거룩인 장각은 신으로부터 그 받았다고 하는 태평 청명서를 가지고 고통에 시달리는 농민들 선동하여 부적과 줌을 내우며 병을 고치는 신통력을 발휘했다고 한다. 자, 장각은 스스로 대형 양사를 칭하고 제자를 이제 전국에 파견하여 수십만의 신도를 얻게 되었다. 그는 전국의 신도를 36방의 교구로 나누어 그세에 커지자 영제 때 반란을 일으켰다. 이게 이제 한건적인 낭이죠. 그의 신도는 대부분 하층농민이나 유미로 장각을 신선을 믿고 결속하였다. 자, 이렇게 태평도가 발전한 무렵 사천 지방에 있었던 장릉에 이끌었던 도교의 다른 일파 세력들은 종교 교단을 형성했다. 자, 이게 도교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때는 도교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도교가 형성된 거는 나중에 위진남북조 시대 때요. 이거는 좀 앞서 뭐냐면 그 소급 적용한 것 같아. 소급 적용했고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장릉은 이제 병자가 하여금 교단의 별시를 참여를 하도록 하고 그의 이름을 참여문을 적은 내용을 삼신에게 바쳐 신의 용서를 빌게 함으로써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상감연사라고 한다. 또 교단은 유지비로서 쌀 오두를 바치게 함으로써 이를 오두미도가 하고 그 오두미도는 장릉의 아들이었던 장영과 손자의 장로들 계승되면서 발전하였으나
조조의 원정을 받고 항복했다. 그래서 3대 동안 있었던 종교 왕국이 조조의 원정에서 망했어요. 자, 조조는 장로를 진랑 장군 만호에 봉했으며 이 교단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천사도교 발전했다. 그 위진남북조 때 천사도교였죠. 처음에는 강남 지역에 천사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강북 시대 가서 신천사교가 만들어졌는데 이 구겸지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이 신천사교를 바탕으로 했던 것이 도교라고 하죠. 도교의 성리보죠. 예. 자, 그다음 불교의 전례와 이제 종교적 사회를 알아볼게요. 자, 불교는 비단길을 통해서 전례가 됐죠. 그 당시 비단길을 통해서 전례됐는데 전례 시기에 대해서 이제 학계에서는 전한설과 후한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학자들은 전한보다 후한설에 더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교과서나 그런 데서는 불교가 비단길을 통해서 후한 때 도입됐다. 뭐 그렇게 이제 기술돼 있죠. 근데 초창기 때 이제 불교는 후한부터 해갖고 이제 동신 시기 때 이제 초창기 때 불교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격의불교예요. 격의불교. 그러니까 오리지널 불교가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 도가 노장 사상 있죠.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노장 사상을 통해서 불교를 해석한 일종의 약간 사이비 불교 이렇게 이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의 무라는 공이라든지 이런 개념들 있죠. 열반이라는 개념들 이런 것들이 내세관이 별로 없는 내세 종교가 없는 이제 중국인들이 처음 접했을 때 이해를 못하는 개념들이거든요. 근데 약간 그 비슷한 개념들이 있는데 노장 사상에서 그런 게 좀 있어. 그래서 노장 사상 무라는 개념 있죠. 이 무 이걸 이제 공인하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노장 사상을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는 초창기 때 좀 약간 사이비식 불교가 격의 불교예요. 이게 예전에 기출 문제 났죠. 이게 이제 뭐냐면 후한 때부터 해서 동진 시기까지 여기가 이제 격의 불교 시대라고 하죠. 자, 그거는 뒤에도 나오니까 이제 나중에 좀 더 설명하고 하여튼 후한 때 보통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 자 불교의 종교 중국 전파는 중국의 사상과 종교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동기는 한무제 이후 서양로 계통을 통해서 비단계 계통을 통해서 동서문의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비롯됐다. 그래서 사신이나 상인의 왕래로 인도에서 서역 지방에 전파된 불교는 자연히 중국으로 전래되었다. 그래서 불교 전래는 후한 명제 영편 8년으로 되어 있는데 즉 명제가 꿈에 군부를 보고 사신을 서역 지방에 파견한 하여 군부를 보고 사신을 서역 지방에 파견하는 중 가성 마더가 축부당을 모시고 그 낙양에 머물면서 42인경을 번역시키니 이때 불교를 전례가 시작됐다고 한다. 후한서에 있는 내용이요. 그러나 위닥에서 서역전에서는 이분의 60년 전한 말 예제 때 원수 원년에 불교가 전파됐다고 보고 있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보통 학계에서는 그 후한 명제 때 전파됐다는 설을 이제 좀 내세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쭉 각자 읽어보시고 마지막 그러나부터 볼게요. 근데 이제 불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불교가 너무 달라. 예. 그래서 이제 왜냐 인도 중국하고 사고관이나 세계관 뭐 이런 것도 다 다르잖아요. 인도는 좀 내세적이고 불교 중국인은 현세적이잖아. 돈을 좀 따지고.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노장 사상을 통해서 불교를 해석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풍습과 습관을 달리하는 인도의 불교가 유학위에서 통제되고 있던 한대 사상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도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퍼져나갔다. 자, 그래서 불교는 처음에 상류사에서 신봉했다. 이 당시 불교는 노자의 무의자연 사상과 비슷한 청이무의로 이해되었다. 그러니까 그 노자 사상과 비스무리한 사상으로 이해됐어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석가와 노자와 함께 제사를 지냈으며 노자와 함께 나라했던 서역국에 가서 부처가 되었다는 전설이 생길 정도 노자와 불교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한제는 후한 시대 때 그 말기 때 그 뭐냐면 황제 중에 한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황제가 그냥 불교의 부도와 노자를 같이 섬기고 현대 때는 그 대부인 착용은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부도를 건립해서
금동군을 안치하니 이것에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이 5천 명이 되었다. 예. 자, 이 세기 중요한 안세구학 지도가참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서역 중이 이 서역에 왔던 중이 그 서양말로 불교를 중국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불교 중국 번역 불교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 안세고는 이 안세고는 자체가 아마 이름은 아닌 것 같아. 예. 파르티아국 태자라고 이제 하는데 파르티아국의 안식국이잖아요. 중국의 때. 그래서 아마 뭐 안식국의 뭐 태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예, 중국식 이제 명칭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파르티아 태자도 소승불교 경전 34부 40권을 번역했고요. 대월지국의 출신의 지루가참은 대승불교 경전 10부 24권을 번역했어요. 자, 이에 따라 이제 한때는 아직 대승 소승불교가 구별 없이 다 수행되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번역된 불교 경전을 뭐라고 하냐면 이때는 초창기 때 불교 경전이죠. 이걸 이제 고욕경이라고 해요. 고욕경. 이게 그래서 뒤에도 있지만 이제 보통 그 중국의 불교 경전 번역 사업이 세 단계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후한 시대 때 이제 했던 고욕경이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후한의 동진 시대까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있었어. 그래서 구역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위진남북조 시대 때 남북조 시대라고 보면 되겠네. 남북조 시대 정도 있었던 건데 이거는 이제 구마나스비 있어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사람 있죠. 그래서 그 구마나스비 번역 정확하면 위진남북조라고 할 수 있는데 뭐 556국에서 북조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56국 북조 시대 때 이제 구마나스비 이제 번역했던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신역경이에요. 이 신역경은 당나라 때 번역을 했죠. 당나라 현장이 번역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고역공은 약간 오리지널 불교보다는 앞에 말한 것처럼 노장 사상을 통해서 불교를 번역했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요. 보통 구역경하고 신역경을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이런 불교 경전이 해석되고 이제 하면서 중국어의 어휘가 많이 늘어나. 이건 뒤에 이제 수당 시대 때 불교 관련된 위진 시대 때 불교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 내용이 있는데 그때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요. 자, 다만 이제 한대 불교는 독립된 종교로서 불교의 참뜻을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외대 종교에 대한 호기심과 불교에 의식이 의식의 장화에 압도된 것이 없지 않다. 또한 불교교를 이해하는데 도교와 연관시켜 해석했기 때문에 한대 불교는 도교적인 어떤 성격이 미신적 성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근데 여기 계속 도교라고 하는데 도교가 아니라 이 노장 사상이에요. 예. 도가 사상을 바탕으로 한 거죠. 도가 사상. 예. 요거와 구분시켜야 돼. 도교는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신선 사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간 어떤 그 신앙들 등등등을 합쳐가지고 그리고 불교나 뭐 이런 등등의 이론들을 합쳐가지고 만든 게 도교고, 그다음에 노장 사상은 도교 사상 기반이 돼 있지만 예전에 춘추 전국시의 노자 장자 사상이죠. 예, 이걸 바탕으로 한 게 도가예요. 예, 그래서 도가하고 도교는 달라요. 예, 그래서 이 도가에서 그 경전도 다르죠. 도가의 경전 도덕경이라는 게 있고 도교에서는 또 경전이 따로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노자들 중심이 여기지만 노장자들 중심이지만 도교는 그거 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도교보다는 도가라고 정확히 말하는 게 우리 더 맞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경기불교 응했을 때 도교를 바탕으로 해서 불교를 해석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엄밀히만 틀리고 도가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 해석했다. 아니면 도장 사상을 통해서 불교 해석했다. 이렇게 해석까지 맞아. 아직까지는 도교가 정식적으로 성립된 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예, 이거는 위진남북 때 들어와서 이제 성립됐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대 문화의 새로운 내용 이렇게 있는데 문학 부분은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때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뭔가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당시 이제 그 한대의 대표적인 장르는 악보시와 구예요. 악보시하고
부라는 장르가 상당히 발달됐어. 예. 그래서 이 악부시는 뭐냐면 종묘의 제사나 조종의 연애, 의식, 군사 행진, 민간사의 오락 등을 기록한 거 시 형태로 이게 악부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예전에 그 춘추 전국시대 초사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예, 이 악부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는 뭐냐 3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나 예전에 경전 이런 것들 좀 짬뽕해 갖고 글 쓴 게 부예요. 부.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다. 그냥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뛰어넘을게요. 이제 문학 작품 관련된 내용은 각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좀 넘어가서 뭘 좀 약간 보냐면 산문 관련된 부분만 좀 볼게요. 산문. 그래서 이제 사부나 시와 별도로 이 산문도 이제 크게 발달했는데 산문은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논술문이나 그런 것들 얘기하죠. 정론문, 그러니까 상소문 같은 것들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나라 때 정치가 발달되면서 상소문 중심의 어떤 정책 건의서 이런 것들이 발달됐는데 이때 산문이 많이 사용됐어. 그래서 산문은 사실을 모사하고 어떤 논리를 설명하는 데 문장이죠. 예. 일종의 설명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문은 한번 이것만 좀 읽어볼게요. 자, 한대 산문은 상서문이나 대책문에서 뛰어난 작품이 많다. 산문체는 제자백과문에서 발전된 곳으로 가히의 치안책은 한대 산문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이 치안책 좀 정확히 기억해. 치안책에서 이제 그 당시 사회문제 해결 방안이라든지 그 당시 또 호족대 득세를 하니까 강간 약지 정책 이런 것들 뭐 제시하고 그런 내용도 있는데 자, 하여튼 치안책이나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두세요. 가희가 썼던 이런 문제 때죠. 자, 그 동준서와 사마천과 방고 등에 의해서 산문체는 그 문체가 장중하고 융창하면서 그래서 논리가 정형하고 중국 문학사에 새로운 경지를 창출하고 후대의 문제에 큰 영향을 했다. 그래서 이제 산문체 같은 역사 소설에도 많이 쓰니까 사마천이나 방고 같은 그 사마천 사기나 방고의 한서에도 그 산문체가 많이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역사학의 발달 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중국 역사. 자, 요 역사학을 이제 보는데 그 역사학을 이제 좀 보기 전에 그 중국의 이제 역사의 어떤 그 서술 형태,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편찬 방법 요거 정리를 해보죠. 이게 04년도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뒤에 11년도인가? 그 중국 사학사 관련된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그때 이제 또 나왔던 건데 한번 볼게요. 중국의 정통적인 역사 그 서술 방식은 편년체예요. 편년체. 그 편년체는 연대순으로 정리했죠. 연대순으로 시간별로 해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기준을 볼 때는 춘추가 있죠. 춘추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그 역사서예요. 최초의 역사서예요. 물론 그 전에 기록도 있지만 이거는 뭐 산문이나 뭐 이거 시경 서경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역사서보다는 좀 더 다양한 뭐 문학 작품 이런 것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춘추가 역사만 전문한 거예요. 그래서 노나의 어떤 그 역사를 서술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편년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치통감 있죠. 이 자치통감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예전에 자치통감이 한번 물어봤죠. 이거 뭘로 서술 형태가 뭐냐 편찬 방법이 이것도 편년체예요. 네. 그래서 사마강이 이제 썼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번에 살펴본 게 기전체죠. 사마천의 사기나 방고의 한서 뭐 이런 것들은 다 기전체야. 그래서 기전체는 인물 중심으로 있어요. 인물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 왕은 황제죠. 황제 봉기. 그다음 일반 인물은 열전, 제후는 세가, 분야는 지, 그다음에 면포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기 한서 여기 있고 중국의 정통 역사서를 보통 중국 25사라고 해요. 25. 그래서 보통 황제 그 왕조가 망하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뒤에 있는 사람이나 후대 왕조에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전에 왕조의 역사를 정리하잖아요. 이런 것들 공식 역사가 있는데 이런 역사를 25사라고 해요. 총합해서. 네.
그래갖고 이제 25사든 다 기전체로 적혀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삼국사기나 고려사도 다 기전체 적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사분말체 보죠.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요거는 사건을 되게 강조해. 사건, 인과관계. 네, 인과관계 강조하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여기는 뭐 연료시 기술인지인데 상공미사나 원미니만해서 기사분말체는 아니에요. 네, 기사분말 제 유사체라는 식으로 이제 예전에 공무원 시험에 몇 번 나와가지고 거기도 적어놓은 것 같은데 제가 이건 정리한 건 아니고 제가 편집을 따로 떼왔어요. 발췌해놨는데 자 하여튼 연료시 기술이 우리나라 기사분말체고 그 중국에서는 앞에 이제 자치통감이라는 책 있죠. 이 자치통감이 여러 사람들 여러 버전이 나오거든요. 이걸 다시 재해석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원추다는 사람이 그 통감을 다시 자기식으로 사건 중심으로 정리를 했어. 이게 뭐냐면 통감 기사분말체예요. 이게 최초로 뭐냐면 기사본마체 원추는 사람이 정리한 통감 기사본마체 이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요게 그다음에 강목책인데 강목책은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강과 목으로 분류하죠. 그래서 주요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좀 중요한 사건들은 강으로 분류하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목으로 분류해요. 그래서 강과 목으로 이미 딱 분류했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 사실을 이렇게 적어놨다고 해도 결국에는 뭐야? 네, 여기 이제 이미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갖고 성리학적 가치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 역사 속때 강목책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유명한 동사 강목이죠. 조선 후기 때. 그 다음에 통감 강목이 있어요. 자치통감 강목이죠. 그래서 자치통감 사마가의 자치통감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해갖고 강목책으로 다시 편집한 거야. 그래서 정확한 말 자치통감 강목인데 줄여서 그냥 통감 강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기년체, 기전체, 편년체, 기사보물체, 강목체 이 특징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이제 그 정근대 시대 역사 편찬 방식의 특징들을 좀 제가 중요한 내용들 발췌해놨어요.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관련된 내용들요. 자, 그러면 상하천의 이제 사기를 이제 좀 얘기하자면 왜 이 상하천 사기를 썼느냐 이렇게 보는데 원래 이 사마천을 보면 여기 사마시 집안 있죠. 이 사마시 집안이 원래부터 뭐 하는 집안이냐면 역사나 천문 관측을 이제 담당했던 집안이에요. 천문을 담당했던 그 집안이거든요. 천문이나 천문 관측이나 그 다음에 역사를 서술하는 집안이고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제 주로 태사령이라는 이제 간직을 주로 맡았죠. 얘네 집안 자체가 사마시 집안 자체가 예전부터 이제 그 뭐냐면 그 역사 천문을 이제 맡는 태사령이나 간직을 계속 세습하면서 맡게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사마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마담은 그 당시 이제 그 춘추 전국시대 때 각국의 역사서 있죠. 그 역사서를 다 모집을 했어. 모아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어떤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역사를 이제 뭐냐 서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뜻하지 않는 사건이 나요. 이게 뭐냐면 그 한무제가 공성의식을 이제 뭐냐면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정당성을 이제 마련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태산에 가서 봉성의식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마담이 한무제한테 뭐 요청하는 거야. 내가 따라서 봉성의식을 기록을 하겠다. 그래서 역사에 이걸 기록물로 남겨야겠다. 근데 한무제가 그 말 듣고 발끈하면서 겁을 내. 들어오지 마라. 따라가지 말라고. 왜냐 한무제 입장에서 이 봉성의식을 한다고 해도 이 봉성의식 자체가 기록에만 남아있지. 그러니까 주나라 천자가 했던 봉성의식을 기록에만 그런 봉성의식 했다고 나와있지 절차나 이런 과정들이 지금 그때 당시에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마당이 한무제의 봉성의식을 다 기록을 남겨놓으면 후대 사람들이 이 봉성의식 잘못된 거 아니야? 또 딴짓거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자기가 한 봉성의식이 다 가라가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걸 걱정했던 이제 한무제가 거부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사마담이 거기에 낙심을 해갖고 신음심을 알다가 합병으로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있어요. 사마천 사기에. 예. 자, 그래서 그 사마담이 죽기 전에 그 뭐냐면 사마천을 불려다가 자기가 했던 이제 그 정리 내용 있잖아. 그런 것들 책을 넘겨주고 그다음 정리 원고도 넘겨주고 너가 이 가업을 이어받아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 이전까지는 이렇게 집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부터 해갖고 아들, 뭐 동생 뭐 이런 식으로 집안에 내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가업을 이어받은 사마천이 이제 아버지 버스였던 그 태사정도 이제 계속 이제 이어받고 하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이등의 번호 사건이 등장했죠. 자, 이등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홍노족을 쳤어요. 홍노족인데 그때 5천 명을 끌고 와서 싸웠어. 그래서 한이 중에 보면 기병 5천 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표현 같아. 기병이 아니라 보병 5천 명이야. 그래서 보병 5천 명 가지고 이제 싸웠는데 이게 포위가 됐거든. 이등이.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홍노족에게 항복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걸 들은 이제 한무리가 열받아갖고 이등의 가족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사마천이 뭐 이등하고 평상시에 그뭐 친분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거 보니까 너무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강리 같은 사람은 도중에 정예병 입고 와서 지켜 싸워서 이제 항복을 해갖고 했는데 이강리 일족은 안 죽이면서 왜 이등만 죽이냐? 이건 형평성 없다. 자 이런 식으로 나섰다가 이 뭐냐 한무지의 어떤 미운틀을 받게 된 거야. 저놈 잡아가지고 궁영에 처해라. 궁영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거시기를 공안을 자르는 형벌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고자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당시 사대부들은 그걸 이제 뭐냐면 받으면 궁영을 받으면 이제 좀 치욕스럽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제가 말을 잘못했네. 궁영이 아니라 사형을 이제 시키려고 했죠. 예. 근데 사마천은 사형을 당하면 안 되죠. 아버지 유업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사마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 사형을 면하는 게 돈을 내는 거야. 예. 근데 돈이 없어. 예. 그러니까 마지막 선택이 군형이죠. 그래서 군형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다음 사대부지는 이 군형은 선택하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꾹 참고 이제 군형을 당해서 고자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할 게 없잖아 이제. 세상의 즐거움이 다 없어졌죠. 예,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마천이 자기 아버지의 이제 유업을 이제 완성하면서 이제 꾹 참고 열심히 해갖고 편집을 했던 책이 그 유명한 그 사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궁영 속에서 이제 뭐냐면 이것을 나쁜 일이죠 개인적으로 그것을 이제 승화시켰죠 사기를 통해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이등 사건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등 사건 그 한의중에도 나와요. 이 사건이.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이제 좀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읽기 전에 이게 보면 한의중이하고 그 동계에 있는 내용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은 먼저 정리한 걸 읽고 그 다음에 그 동계와 한의중 있는 내용을 좀 읽으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제가 이제 그 심화규제 내용을 좀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사마천 사기는 구성 기전체죠. 기전체. 인물 중심 역사죠. 개인과 인물 중심 역사고 통사예요. 오제봉기에서 무제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근현대사까지 다 포함된 거죠. 무제 때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한사군 관련된 내용도 여기에 있는 거야.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무죄 평가는 별로 안 좋겠죠.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비난하고 그냥 자신을 고자로 만들었잖아. 자, 그래서 이제 기전체는 왜 기전체냐? 이 기전체 구성 중에 봉기하고 열전이 제일 뛰어났어요. 그래서 봉기 기자와 열전의 전자가 합쳐서 기전체라고 있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공사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예,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봉기는 역대 제왕들, 황제의 사적을 중심으로 서술한 거야. 예, 그래서 황제나 아니면 황제에 준하는 사람도 여기에 봉기에다 집어넣어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항우죠. 항우. 그래서 항우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있는 이제 방고의 한서 같은 항우를 이제 열전에 집어넣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항우는 어제 봉기를 집어넣은 거야. 왜냐 비록 이 사람이 항제가 되지 못했지만 몇 년 동안은 중국 천하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 항우 봉기에다 집어넣은 거야. 열전이 아니라 세가 원래 세가에 집어넣었죠. 그 뭐냐면 그 기준에 의하면 사마천상 기준에 세가에 집어넣는데 항우 봉기에다 집어넣고요. 자 이에 반해서 그 방구의 한서, 방구에서는 한서에서는 항우 봉기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열전에 집어넣어. 네. 열전에다가 제기전인데 이거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다음 세가와 열전 이렇게 있죠. 세가는 제후의 역사죠. 제후의 역사. 아니면 제후와 걸맞는 사람의 역사. 그만 영향력 있는 역사인데 제후가 아님에도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두 명이 있어요. 하나가 그 진승이죠. 진승. 이 사람은 원래 열전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진승 세가에다 집어넣었죠. 예. 그리고 또 공자가 있죠. 공자는 비록 그 제후는 아니지만 제후에 걸맞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공자 세가를 집어넣어. 이 사람은. 자, 근데 이 세가는 그 25사 중에 어디에만 있냐? 봉기 그 사마천 사기에만 있어요. 사마천 사기. 나머지는 이제 없어졌어. 방고의 한서기부터는 세가를 만들지 않아요. 이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후들이 권한이 약해졌기 때문에 굳이 제후의 역사를 기록할 필요 없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칭 이제 제후국이었던 조선에서 고려사를 할 때 봉기를 대신 이 세가를 집어넣죠. 예, 그렇죠. 중국 역사에서는 세가 내용이 요거 사마천 사기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열전이 있는데 열전은 일반 사람이 기록돼요. 그리고 표라는 게 있는데 사건 연대별로 이제 좀 정리한 게 표고요. 그다음에 서는 그 각종 이제 전문 그 역사서 있죠. 이런 것들 기록을 한 각 분야다. 그 중에 이제 좀 식가지 같은 경제제도 같은 것들 기록하는데 사마천 사학에는 이 식가지가 되게 발달돼 있어요. 예, 상당히 잘 적혀 있거든요. 아마 자기가 돈이 없어갖고 궁영이 당한 거에 대해서 좀 약간 한이 있나 봐. 예, 그래서 돈만 좀 있었으면 그랬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게도 잘 적혀져 있어. 이게. 그래서 서술 형태의 특징은 개인의 유형이 행적, 활동, 공헌도를 열거하고 종합 비교하면서 있고 역사를 총괄적이고 기술하면서 민주적 인식이 반영됐다. 예. 민주적 인식보다는 이제 이거 좀 약간 톤이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다 좀 떼었기 때문에 그 중국 사학사에서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중들 좀 생각하는 어떤 의식이 되게 강해요.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농민 반란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언급한 것처럼 진승을 열전이나 세가에다 집어넣었죠. 이 상황은.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농민 반란 그 기충민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있고 그 밑바닥에는 이제 무지에 대한 반감 이런 것도 깔려져 있어요. 이거는 아까 이제 그 뒤에 있는 방고의 한서가 좀 달라요. 예. 방고의 한서는 농민 반란을 상당히 부정시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대 간의 인과관계를 기록을 해서 가학성, 종합성을 가지고 있다. 네, 요거 예전에 11년 2차 기출문제에 관련돼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교양 중국사에서 좀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자, 요거부터 524번에 525번 같이 읽죠. 자, 524번 보면 세가 열전에서는 각 제후가 한 문제 이전의 중요한 역사적 인물, 소수민족 및 인근 국가에 대한 역사 사실 등을 기록하였다. 세가 열전은 총 100편으로 사기 중에 가장 주요 많은 분량을 차지했다. 사마천 20년간 이 대작을 매달리며 옛날의 자치와 민속을 고쳐하기 위해서 수채화 정보를 순회하는 등 필생의 심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제 525번을 읽어보면 자, 사기는 역사적 사실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있으며 민주적 의식과 가학성도 엿보이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농민봉기를 주도했던 진승을 진보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어디다 집어넣었죠? 열전이 아니라 세가에다 집어넣었어. 그에 전을 쓴 것은 고대 역사가로서 보기 드문이었다. 예. 진승은 농민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지배층이나 사대부 입장을 때려 죽일 놈이죠. 근데 농민 반란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봤다는 거야.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역사를 총괄했고 종합하여 그 뭐냐면 파악하는 종합사서로서 고공을 강토한 통사였다. 네. 그 25사들은 대부분 단대사거든요. 그 지역 그 한 대에서만 전 왕조의 역사만 기록을 한 건데 이건 통사야. 그래서 앞에서 온 것처럼 오제봉기부터 해서 무제 때까지 쭉 서술됐죠. 동의. 통사했다.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미를 구분했죠. 그래서 객관적 팩트는 팩트를 쓰고 주관적 의미를 구분해서 거기에 구분해서 논찬이니 태서공 말이니 이런 걸 썼어요. 그래서 태서공은 태사정이 썼던 그 예를 말하는 거예요. 태서공. 예. 태사정이 말을 했다. 자기가 말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은 후대 이제 역사 소수에 큰 영향을 미치죠. 객관적 팩트는 팩트를 쓰고 그 밑에 주관적인 사실은 또 평가도 내리고. 자, 의는 중국 역대 정사체제로서 25사로서 기전적 양식을 창안했고 고대 역사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읽어봤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방고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읽고 살펴본 다음에 강독을 할게요. 요건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시 이제 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